4. 신화 전설. 신화와 전설 역시 고구리의 조건, 민족의 기속 문제와 결부되는 주제이다. 2004년 이대룡은 고구리의 건국 신화가 오부가 형성되는 역사적 흔적을 담은 것으로 보고 동안 시기 자국의 동북 지방에 동명 건국 신화가 있었고 이것이 고구리의 건국 신화의 주요 근원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는 이미 우리 학계에서 고구리의 건국 신화가 부여 동명의 건국 신화를 차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동일하다. 이러한 이대룡의 견해는 2010년 이신전이 부여 신화와 근본적으로 같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한편 동북공정 이후 고구리의 신화 전설이 부여가 아니라 친화의 문화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강효동의 다음과 같은 논문이 그것이다. 1에서 강효동은 고구리의 난생 신화가 동북 지역의 난생 전설보다는 내지 곧 친화의 오래된 난생 전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부여의 시조 전설은 은상의 개국 전설을 전하는 시경 현조편 등에서 연원했다고 주장한다. 고구리의 경우 서원왕 전설과 내용상 일치한다고 하면서 결국 고구리의 난생 전설은 은상의 시조 전설에 영향을 받은 부여 시조 전설과 서원왕 전설이 그 주요 원형이라고 보았다. 이에서는 대무신왕 11년 한나라 요동태수가 공격해올 때 우보 송옥구가 연못에 잉어를 바쳐 물리쳤다는 이른바 헌어각저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동진 시기 의도산 천기에 보이는 하어성 고사를 근거로 친화의 전설에서 따온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장벽파는 광개토 왕비와 동명왕편의 고구리 건국 신화를 친화의 문화 전통, 즉 시경 대하의 생민, 그리고 하백의 경우 죽서 기년 등의 고서에서 찾았다. 고구리의 건국 전설이 친화의 문화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일찍부터 친화의 문화에 익숙하고 오랫동안 교류해왔던 고구리에서 이러한 문화 전통을 수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는 문화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이를 민족의 근원과 귀속으로 설명한다. 즉, 그는 어느 한 민족의 근원인 신화 문화가 갖는 의미와 문화 형태 및 그 문화적 연원이 그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인식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민족을 귀속시키는 중요한 원칙이자 근거라고 한 것이다. 5. 전쟁사. 고구리는 주지하듯이 친화 왕조의 군현 세력과 대결하면서 국가적 성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5세기에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전쟁은 때로 고구리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강국으로서 고구리의 역사적 성장과 의의를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친화의 문화 전통에서 전쟁은 정통 정권 하에서 관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천하의 예의 질서 구축을 위한 정과 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친화와 고구리의 전쟁은 이런 관념 하에서 시작하거나 친화의 분열기에는 정권과의 전쟁으로 볼 뿐이다. 이 같은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려성 이방의 논문이다. 여기서 이들은 고구리와 수당의 전쟁을 정토로 보았다. 이는 전근대 시기 친화의 사적에서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과 동일하다. 다음의 주장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수당 왕조는 거란, 수조, 고구리, 신라, 백제 등과 조공 책봉 위주의 종번관계 체제를 구축해 수당 왕조를 중심으로 한 천하 질서를 확립하였다. 수당 왕조는 종주국으로서 번속국의 안정과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서로 간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번속국도 종주국의 지위와 중재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
종주, 번속 양쪽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 이들은 고구리와 수당의 전쟁을 종주권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설명하고 수당은 이를 변경의 안정과 더불어 천하 질서를 바로잡는 싸움으로 규정한 것이다. 친하의 전통적인 천하관에 기반하여 고구리와 수당의 전쟁을 기술한 위의 논문과 달리 동북공정 이후에는 고구리의 대친하 전쟁을 고구리의 내부 입장에서 서술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풍립군의 논문을 제시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한나라 말기 이래 친하의 분열과 통제력 상실로 고구리가 서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서진을 택한 것은 요동과 현도군이 고구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위진 남북조 시기 고구리에 대한 일련의 책봉은 이 같은 고구리에 의한 동아시아 전국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요동 점령은 수당의 침공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동 점령이 신라와 백제로 남진하여 한반도 남부를 통일하지 못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수당의 공격을 군사 진공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한 듯 하다는 것이다. 한편 유거는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광개토왕의 백제 정벌을 첫째, 비문상의 백제 전역의 시간, 둘째, 북으로 비려로의 정벌과 백제 정벌의 관계, 셋째, 백제 정벌의 성공 원인을 다루었다. 이전 시기 고구리의 전쟁을 친하와의 전쟁을 주로 다루었던 것에 비해 동북공정 이전 시기에는 친하 이외 주변 지역과의 전역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5. 맺은말 동북공정은 개혁개방 이래 중화인민공화국이 직면한 동북, 즉 만주 지역의 경제개발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사회 발전과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 동북사진은 이를 학문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동북사진은 2004년 월간으로 발간되었다가 2005년부터 연 6건으로 간행되었다. 2016년 3기부터 원래의 제호인 학문으로 바꾸고 2017년 1기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동북사진은 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논문을 중점적으로 게재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고구리사가 있었다. 2010년부터 편제상의 변화가 있었다. 동북공정이 완료된 2009년 이후 고구리사 논문이 게재된 섹션이 새로 등장한 특정 편제에 주로 배치되었다. 이는 2009년 동북변강역사 여문화 학술 연토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동북공정의 결과와 동북사지의 역할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부터는 대외적 선정과 교류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회의에서 일사양용의 폐기와 구동존이라는 수단이 재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은 고구리사를 온전히 자국화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마대정이 총론과 송론에서 제시한 고구리사를 친화사로 기속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등이 반영된 논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동북사지에 반영되었다면 2010년도부터는 고구리사 자체에 집중하는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도 여전히 귀속론을 전제로 하거나 고구리 문화가 친화의 전통 문화에서 기반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구리사의 자국사화는 여전히 적용되는 기본 방향이었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을 끝으로 다양했던 동북사지 섹션이 고구리를 중심으로 간략해졌다. 2010년부터 게재된 고구리 논문의 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고구리 논문은 이전에 비해
고구리사가 친화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이를 전제로 한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그런데 2009년 동북공정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고구리 연구는 그 저변이 확대되었다. 연구자와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기금 등으로 고구리 연구는 양적 면에서는 주변 나라들을 압도한다. 이런 시점에서 동북사지는 그 제호가 변경되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폐간되었다. 이는 동북사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에 따르면 동북공정은 2007년 종료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북공정 기간지라 할 수 있는 동북사지에 대한 분석으로 볼 때 동북공정은 2009년도에 사실상 종료되었다. 동북공정의 지휘부라 할 수 있는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다른 기관도 수행하고 연구자들도 확대되었다. 이런 변화는 동북공정 기관지 동북사지가 더 이상 당초 필요로 했던 환경의 개선으로 동북사지를 기관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북사지의 폐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북공정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이 보여주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왜곡과 이를 인터넷 통제 속에서 고착화하려는 시도가 그 반증이다. 되풀어 말하지만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적 수단을 동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동북공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자국의 세력에 포섭하려는 전쟁의 일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고구리사를 학문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서는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동북사지 수록,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관련 논문의 경향성. 박창규, 고구리 고리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분석 대상. 3. 동북사지 논문의 경향성. 4. 맺은말. 1. 머리말. 동북사지는 동북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위하여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간행한 학술지이다. 2004년 1월에 첫 호가 발간되었는데 실은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이미 1999년부터 발간하고 있던 학문이라는 잡지를 2004년 학술지로 승격시켜 발간한 것이다. 2016년 3기부터는 다시 학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2016년 4기와 2017년 1기를 펴낸 뒤 폐간하였다. 동북사지는 사실상 동북공정의 기관지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글들을 분석한다면 동북공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도 이 학술지에 실린 글들을 검토하여 동북공정의 일면을 살피려 한다.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동북공정이 진행된 기간 문제이다.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2004년 이후 계획을 연장하여 2009년까지 8년간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2008년에 선정된 과제들이 2009년까지 동북사지의 발표를 마침으로써 2002년에 시작한 동북공정은 8년 만인 2009년에 끝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9년 7월 24일에서 25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연합하여 주관하고 요령성 사회과학원,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 연구 토론회가 길림성 장춘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북공정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학자들이 모여 동북공정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즉 동북공정은 임무를 완성하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 뒤 실제로 동북공정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은 2017년 2월까지 동북사지를 통해서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으려는 동북사지의 시기는 크게 2009년을 기점으로 2004에서 2009년과 2010에서 2017년의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009년 이전을 동북공정 기간이라 한다면 2010년부터는 동북공정 이후 정리기간이라 명명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의 기본적인 분석 틀도 이 두 시기 구분에 의거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본고에서 특별히 사용할 다음 몇 가지 용어에 대하여 정의해 두고자 한다. 우선 고구리에 대한 한글 음표기는 고구리로 한다. 이는 고구리에서의 리음은 나라 이름일 경우 각종 자료에서 리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기존의 중국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현대 이전의 경우 친하로 표기하기로 한다. 현대의 경우는 공식 용어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한다. 본고의 내용이 동북공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용어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위의 용어로 대치한다. 그리고 동북삼성은 만주로 대치한다. 동북삼성이라는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체가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현대 이전에 통용되었던 만주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주제인 동북공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분석 대상 1. 연도별 논문 목록 본고에서는 동북사지에 실린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관련 29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분류 방식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분석 대상에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29편의 대상 논문은 전적으로 필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선정한 것임을 전제해 둔다. 이를 간행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의 분류 종별은 동북사지의 분류에 의한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 3편, 2005년 6편, 2006년 4편, 2007년 2편, 2008년 1편, 2010년 3편, 2011년 1편, 2012년 1편, 2013년 2편, 2014년 1편, 2015년 1편, 2016년 4편이다. 2. 분류 종별 통계 동북사지 14년 동안 수록된 연구 논문들은 동북사지 편집자의 견해에 따라 종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 분류에 따라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29편의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보면 중요한 점을 살필 수 있다. 논문 분류 제목 15종 가운데 전반부 6종은 2004에서 2009년 6년간의 16편이 수록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았다. 반면에 후반부 9개 분류 제목에는 2009년까지는 단 한 편의 논문도 없고 2010년 이후에 13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위 분류 종별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 사실을 간추해낼 수 있다. 즉 전기 6종 제목은 큰 범주의 학문 분야임에 비하여 후기 9종 제목은 보다 세분화된 학문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북공정 이후에는 종별 제목상보다 전문화된 기준으로 논문을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2009년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 종결되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변화된 분류 기준 하에 연구자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하여 남은 연구를 계속 진행시키고 정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기간은 2010년에서
2017년 1기까지인데 본고의 연구 대상 분야에서는 2016년까지만 해당 논문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처음 동북공정 기간을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으로 하였는데 사실상 2년을 더 연장하여 충실하게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은 5년이 아니라 2002에서 2009년까지 8년간이나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연구 주제별 통계. 다음 표는 본고의 검토 대상 논문들의 주제에 따라 연구 분야를 분류해 본 것이다. 다음 15개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분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전제해 둔다. 그리고 이 분류의 순서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록 연대에 따랐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15개의 분야에서 크게 특징적인 것은 동북공정 기간인 2004에서 2009년 사이에는 1번 삼국 및 당 관계로부터 10번 백제 분야까지의 논문만 보이고 11번 신라부터 15번 사학사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2010년 이후에는 이전 신라와 당 관계, 삼국 관계, 백제 분야 외에 11번 신라부터 15번 사학사 분야까지 5개 분야가 새로운 관심 분야로 등장하였다. 이를 연구 주제별로 분류한 논문 목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동북사지 논문의 경향성. 동북사지에 수록된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관계 논문들에는 동북공정 관련 경향성이 보인다. 첫째, 동북사지 이전에 제시된 동북공정 논리가 동북사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둘째, 동북공정 논리가 동북사지에서 어떻게 강화되고 확장되었는가. 셋째, 표면적으로 사실관계가 건조하게 서술된 경우는 어떠한가. 넷째, 동북공정 논리가 기초가 된 새로운 연구 성과는 어떠한가.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1. 동북공정 기본 논리의 적용. 동북사지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보이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갑자기 개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2004년 1월에 학문이라는 잡지가 동북사지로 제호를 바꾸어 간행되기 이전에 출판된 2권의 동북공정 이론 책자가 지침서 역할을 한 것이다.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과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송론이 그것인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펴낸 동북공정의 기본적 이론서들이다. 이들 책이 간행되면서 동북공정의 이론 틀이 갖추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사지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실제상의 연구에 적용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다. 그런데 위 총론과 송론은 고구리를 주 검토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두 책자에서의 논리가 본고의 검토 범위인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주변부에 대한 패권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이들 책에서 제시한 동북공정의 주요 기본 논리가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의 경우 동북사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옛 고구리 땅에 대한 정체성 확보. 동북공정의 우선 목표는 옛 고구리 땅에 대한 정체성 확보에 두었다. 이는 백제 신라와 고구리를 분리함으로써 일단 만주와 한반도를 떼어놓고 이에 따라 옛 고구리 영역을 친하에 귀속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백제도 친화사에 귀속시키려는 견해도 있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이 논리는
동북공정 초기만 하더라도 일단 만주에서 출발한 고구리와 한반도에 기반한 백제 신라를 구분하여 옛 고구리 영역을 친하에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구리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도 친하사에 흡수하려는 흐름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논리에서 초기의 흐름에 부합하는 논문은 다음을 들 수 있다. 왕진의 논문은 고구리가 성립한 뒤 한반도로 남진하여 벌어진 고구리, 백제, 신라 사이의 전쟁과 연맹 관계, 그리고 신라와 당의 동맹에 의한 고구리 백제 멸망에 대한 시대적 고찰이다.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보면 고구리는 친하 고대 변방 소수민족 역사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신라, 백제의 전쟁과 우호 관계를 고대 친하와 한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구리는 낭랑, 대방 지역을 대신하여 통치한 뒤 신라 백제의 북진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친하 고대의 전통 강역을 보위하는데 역사적 공헌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리를 신라, 백제와 분리하여 친하사로 자리매김시킨 것이다. 이는 고구리와 백제는 분명한 친하의 번속국으로 간주하는 적극적인 동북공정 논리와는 차이가 보인다. 즉, 백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차이인 것이다. 위존성의 논문은 한에서 당기간, 고조선, 삼국 및 남북국 시기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역사를 문화교류적 관점에서 궤관하였다. 기존의 관점에서 크게 돌출적인 견해 없이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고구리 및 발해는 친하 영역 내의 역사이고 신라와 백제는 당의 종속적 관계로서 인식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반적 역사관의 반영이라 하겠다. 다만 특기할 점은 서기 전 3세기경 연장 진계가 고조선을 공격하고 장성을 압록강까지 수축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는 연나라 장성의 동쪽 끝 지점에 관한 것으로 고조선의 영역과도 연관되어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 할 과제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을 피하겠다. 2. 고구리와 왕씨고리의 계승성 부정. 다음은 고구리와 왕씨고리는 계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총론에서의 왕보룡의 주된 논리인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나라를 세운 시기의 차이가 크고 역사 발전의 방향이 다르다. 2. 통할 구역이 서로 다르다. 3. 최고 통치자의 족속이 다르고 주된 민족 원류가 이어지지 않는다. 4. 고리는 태봉과 신라를 계승했다. 5. 고리는 옛 고구리가 아니다. 이 같은 논리는 심지어 고리를 세운 왕건이 한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 논리는 고리가 내세우는 고구리와의 계승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삼국시대의 역사와 고리의 연결성을 끊으려는 것이다. 나아가 고리,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에서 만주와의 인연을 단절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논리를 다음 논문들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논문은 고리의 창시자인 왕건은 신라에서 낳고 자랐으며 신라의 반기를 드는 데 참여하였으며 신라 정권을 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왕건이 국호를 고리로 정한 것은 고구리를 호소함으로써 그 무리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고구리 옛 강역을 장악하려는 바람이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왕건의 선조를 무리하게 고구리에 연결시키려 그 선조의 계보가 모호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고리를 국호로 정하고자 한 것은 왕건보다 궁예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왕건의 고구리 연결은 왕창근의 거울 명문의 참의설도 한몫하였다고 한다. 이후 고리의 고구리 계승론은 서희의 사례, 충선왕의 왕건설 찬양 등에서 나타났고 김부식과 이련의 저술이 나오면서 확립되었다고 한다. 즉,
정치적인 목적에서 국호를 고리로 정해 무리하게 고구리와 연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이 있어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신라에 대항하여 새로운 국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대항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고리의 집권자들은 지역적으로 가깝고 연고가 있는 고구리로부터 찾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고구리는 신하사가 아니라 한국사 속의 국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삼국이 정립했다는 삼국정치설은 과학성이 결여된 후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삼국정치설은 고리 통치자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성립한 설로 고리가 고구리 역사를 계승하였다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도출된 견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 내용 중에 고리의 신라 계승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김부식의 이중적인 기술은 고리의 신하로서의 입장과 학자로서의 입장이라는 어쩔 수 없는 모순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정치설이 잘못이라고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고리와 고구리의 계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고리와 고구리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고구리를 만주 지역에 국한시켜 한반도의 역사와 인연을 끊으려는 동북공정 논리이다. 즉,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국가사를 철저히 구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세 번째 논문은 고구리 멸망에 대한 김부식의 사관에 대한 견해이다. 삼국사기에 이다의 사다구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고리의 김부식이 고구리 본기의 마지막 론에서 주역 논리를 근거로 고구리의 멸망 원인을 분석한 구절이다. 고구리는 지난 이래 친하의 동북방에 끼어 있어 조심을 많이 해야 할 위치임에도 겸손하지 못하고 천자의 영역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위 문구는 간단한 말 같지만 기실 국제적으로 그 대의는 고구리 멸망 당시에 동아시아 시국에 대한 김부식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부식 사상 속에 신라 중심관이 표출된 것이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김부식의 고구리에 대한 폄훼와 신라 중심 사관을 부각시킴으로써 김부식의 나라인 고리와 고구리의 인연을 단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3. 친하의 신라 건국설과 신라의 친하 번속국설. 다음은 신라는 친하가 세웠고 친하의 번국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총론에서의 이대룡의 주장으로 신라의 선조가 친하 진나라의 유민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논리이다. 또한 후기의 신라는 당나라의 속국이고 당이 기미 통치를 했다고 한다. 이 주장 가운데 신라가 당에 신속하는 번속국이었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작성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문은 신라의 조공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나라 궁중에서 유행한 가발 풍습은 신라에서 머리털을 곡물로 보내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중원 가발의 역사는 오래되어 시경, 좌전 시기부터 보인다. 그리하여 머리털을 얻기 위한 불법적 행위도 빈번히 일어났다. 신라는 아름다운 머리털을 많이 생산하였고 고구리나 백제보다 유교 수용이 늦어 머리털을 파는 풍속도 있어 당나라의 머리털을 곡물로 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 이 글은 당나라 가발 풍습의 연원과 유행, 그에 따른 사회 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의 곡물 문제가 언급된 것이다. 이 관계에서 당과 신라를 각기 독립적인 나라로 간주하는 듯 하지만 기실 신라가 조공을 하는 번속 또는 신속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당 왕조의 대고구리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다. 7세기 초에 세워진 당 왕조는
만주에 관심을 가지고 고구리에 대한 전쟁을 전개하였다. 이때는 고구리,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각축하던 때였다. 당 왕조가 한반도에 개입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고구리 전쟁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 왕조의 고구리에 대한 전쟁 상황 하에서 사실상 두 개의 동맹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신라와 당의 동맹과 고구리와 백제의 동맹이 그것이었는데 당시 백제, 신라, 고구리가 당 왕조의 번속국이었다는 점에서 신라와 당의 동맹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동맹으로 고구리와 백제의 동맹은 음성적인 반응으로 진행되도록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당 왕조의 대고구리 전쟁은 자기 나라 변방의 지방 정권인 고구리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벌인 당의 통일 전쟁이라는 전제하에 서술하였다. 또한 백제, 신라, 고구리가 모두 당 왕조의 번속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동북공정의 논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 번째 논문은 아라비아 문헌 중에 신라에 대한 자료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 안에서 신라의 지리 환경, 자연 조건과 종종 문제 및 대외 관계 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부 자료를 통하여 아라비아인들이 신라가 친하의 속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4. 백제의 친하 변방 소수 민족설. 다음은 백제는 고대 친하의 변방 소수 민족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이대룡의 주장으로 백제는 친하 고대의 변방 소수 민족인 부여의 한 갈래가 남하하여 고구리를 세운 뒤 다시 고구리에서 갈라져 나와 지금의 한반도에 있었던 고대의 부족과 융합하여 한 왕조의 변방군에서 세운 정권이라고 한다. 백제는 건국 후 친하 역대 왕조와 밀접한 신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당 왕조에 의하여 멸망되었고 당 왕조의 관리 범위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를 친하 왕조의 종속적 관계로서 인식한 동북사지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문은 663년에서 713년 사이에 동북아에서 벌어진 정치 구도의 변동을 서술한 것이다. 백제 고구리의 멸망, 신라의 세력 확장, 한반도에서의 왜국의 좌절, 영주 거란의 반란, 송말 말갈의 흥기와 발해의 건국 등을 통해서 본 동북아 정치 구도의 추이를 논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백제는 당의 조명을 어기고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였기 때문에 당이 출병하여 멸망하였다고 하였다. 백제는 서한 왕조부터 당 왕조에 이르기까지 신하가 되고 조공해야만 하는 대상이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은 백제가 친하 남북조 시대의 남북 정권과 각각 맺은 조공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백제는 남조 정권과 북조 정권에 대한 조공의 특성과 목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백제의 남조에 대한 조공은 경제적, 문화적 요구가 주된 목적이었고 북조에 대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사실관계를 건조하게 기술하였지만 그 바탕에는 신속관계에 의한 조공이라는 관점이 깔려 있다.